네. 또 하나는 이게 환율을 건드리면 우리가 환율이 여기서 1,400 찍고 다행히 이제 구두개비로 떨어졌어요. 1,350원을 빠로 깨고 내려가야 돼요. 빨리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300, 80원에서 제자리 뛰기 하다가 다시 1,400원을 치고 나가는 파동일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달러 부채 있는 기업들은 끔찍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러 부채 있는 기업들 얘기하면 항공주잖아요. 벌써 이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게 SK 하이닉스가 달러 부채가 무지 많아요. 30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환율 10%에 영업이익 그 환차손이 3천억이나 나가요. 이게 하반기에 2, 4분기, 3, 4분기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00 들어가고 지금 1,450원으로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달러 부채 많은 기업들의 쇼크가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반대편은 뭐예요? 수출주에서 혜택 받는 거. 이게 자동차? 또 자동차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눌렀다가 할 때면 이제 시장 바닥은 또 어떤 걸 찾냐면 달러 약세 수혜주. 이걸 찾을 거예요. 그런데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 경제 때문에.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독일 경제 GDP 성장률이나 보면 끔찍해요. 유럽 경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보면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도가청청 자기네들은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다 3번 한다고 그러다 말 바꾸고 잘못하면 금리 인하 언제 할지 5월 CPI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계속 이걸 유가 변수가 또 90불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4, 5, 6에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 두둑이 말씀 좋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공포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는 미리 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5일과 5월 2에는 절대 불가침의 맥점 삼성전자 78,000원, SK하이닉스 17만 원, 종합주가지수 2,500이나 2,550 부러지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막아내야 돼요. 거기까지는 두둑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붕괴되는 장이 블랙스완 같이 나오면 우리는 2, 4분기는 마치 2022년도 9월이나 10월 달 보는 양상이 나올 겁니다. 끔찍했던 장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물이 389고요. 종합주가지수는 2150이고 삼성전자가 53,000원. 9월 30일입니다. 작년 9월 30일이요. 환율 1,450원 찍은 날이에요. 네. 1,450원 찍어갖고 난리 났던 날입니다. 이날의 위치입니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갖고 이때 나스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이에요, 만. 그래서 이때 만 깨갖고 7, 8점 간다, 뭐 난리 쳤던 때인데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스탁에서 16,000원 온 거거든요. 네. 환율이 근데 1,400원을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막지 못하면 다시 이 하단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7만 원, 삼성전자는 5만 전자에서 지금까지 오른 거를 4등분 또 해야 돼요. 이런 장이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환율이 50원이 어떤 이유가 됐든 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5월달 그 푸틴이 중국 왔을 때를 또 가장 또 지정학적 변수로 북한이 또 뭘 건드릴 건지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5, 6월 달은 이제 11월 달 대선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신문 보면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를 거라고요. 네.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중국을 향해서 관세 3배 매겨 알루미늄하고
철강. 철강. 네. 우리 이게 또 이제 내일 우리 비철금속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볼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질른다고요. 그러면 이 강력정 발언이 이 중동의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미중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그 싸움판에 확산이 되는데,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연계해서 힘을 합치면 이게 대륙과 잘못하면 해양의 세력이 붙어버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대만과 한국이 건드려져요. 네.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1450원 여기서 치고 나갔다는 얘기는 그 블랙스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일단 튀어야 해요. 일단 튀어야 돼요. 무슨 전략이 그냥 튀고 봐야 그때 돼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니 지금 좀 일단 반을 현금 끊어놓고 그 상황을 봐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지 봐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갖다리에서 그 후퇴 전략의 기본적인 내 자산의 그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럼 대표님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5일 날 25일 날 네. 보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마저도 십자가면 네. 무조건 반은 현금만 들어버려요.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네. 그 사이에 중동전은 국지전으로만 나오는지, 그러면 물류만 봉쇄돼 갖고 먹자나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틈새, 또 비철금속 이런 틈새들만 가고 뭔가 이렇게 뭐 박스만 나올 거라요. 네.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7월 달 나토 정도 요 사이에 핵을 건드리면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뭐 그 카드를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둘이 대륙의 시대 합치면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우리한테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에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것들이 우리나라 리테일 업체들이에요. 지금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나 이마트리 보면 주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끔찍합니다. 그냥 가랑비에 어쩌다 흘러내려요. 어디가 바닥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엔터나, 제가 엔터도 하지 말라는 게 전쟁 시대에 무슨 엔터냐 이거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에너지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추천 들어오는데 7월 달까지 좀 보세요. 그리고 요새 카지노들 실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도 소비, 카지노, 도박, 유통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그거보다 더 큰 거의 마이너스 때문에 길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올라오긴 했지만 상단이 그렇게 위쪽으로 쭉쭉 뻗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준비하시는 거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간 매도해서 가성비 전략으로 전쟁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 주셨었고, 그 대상으로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를 언급하셨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앞서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철금속, 알루미늄, 철강 쪽을 상대적으로 좀 살펴보자. 예, 왜 그러냐면 예. 유가가 여기서 85불 갔다가 90불, 100불 가면 홍구석유 갈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이미 우하향에 때 여기서 이제 9,000원, 10,000원에서 더블 게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면 요거는 저는 순식간에 이 올라간 거에 반 내지는 고점에서 20, 30% 일단 죽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요새, 그리고 이 종목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냅둘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른 종목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게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 미리 팔아갖고 가신 분이 얘기지, 지금 그 삼성전자 고가에 팔아갖고 이거면 이거 꼭지에 잡는 거예요. 이제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뭐 들어가냐?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비철금속이나 구리도 이미 갔어요. 이구산업이나 풍산이 많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눌림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격대가 매력 있는 게 오히려 요번에 총선 대패하고 가장 급락한 게 원전이에요. 네.
75,000원에서 55,000원까지 죠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원전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뒤풀이 파동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철금속이나 전쟁 관련주에서는 핵, 원전, 그 다음에 또 물류. 이거는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 전략이 들어갔을 때. 네. 그 카드면 이게 또 물류가 또 난리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호르무즈 봉쇄하면 또 희망봉 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부분을 건드린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또 제가 왜 중요해 보냐면 천연가스를 건드릴까 봐요. 천연가스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중동 리스크가 확전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흐름이 급등세로 나타났었는데요. 방산주는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제 방산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질 나쁜 방산주.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 중에 네.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왔어요. 현대로템. 현대 로템이요? 예.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급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현대 근데- 로템 5% 정도 올랐나요? 예. 근데 저는 4만 원대에서 이제 현대로템은 우리가 제가 시간여행 종목으로 2만 원대부터 노래 불렀던 종목인데 네. 이제 다 파십시오. 다 파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블랙록이 5.3 신고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헤지펀드나 대차 차익거래나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 현대 로템은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고 3.9% 상승으로 마감이 그런데 됐습니다. 오늘 오른 거는 이 재료가 호재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와, 블랙록이 5%를 투자 목적으로 샀대. 아, 네. 근데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블랙록이 2만 원대부터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눈에 왜 보이게 했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하려면 5% 이상 안 넘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척동자도 알게끔 다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익거래로 대상으로 과거에 제가 카카오를 이 방송 통해갖고 블랙록이 5% 신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떠들었어요. 이거는 헤지펀드 대차거래나 그 해지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매도의 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거는 빌려다가 때리거나 눈앞에서 대차거래 시키면서 3배 정도의 숏을 걸어갖고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런 현상을 블랙록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는 현대로템한테는 최악의 악재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헤지펀드의 그 전략을 아시면은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현대로템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 9월 달에 현대로템이 입찰 중지를 하겠어요. 공공입찰 금지. 그러면 얘가 공공입찰에서 그 전철 그 차량을 해갖고 먹고 사는 기업인데 6개월 동안 목주 주니까 주가는 박살나겠죠. 이게 피바다 나는 이때 사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22,000원에서 17,000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6개월은 지난다. 그리고 그때 미래지도는 얘가 그 GTX만 하는 게 아니다. 방산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에 보스턴 다이너스 연결돼 있을 테니까 그때 그림이 이제는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그거를 현실화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블랙록이 5% 신고했을 때 호텔 신락도 그랬고 이 카카오가 2만 원에서 10만 원 넘을 때 이 블랙록이 신고했어요. 이때 제가 이 방송 과거 데이터 들으면 카카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종목을 바꿀 겁니다. 카카오 이때 앵분해갖고 그 따따상 해갖고 계열사 상장시켜 난리 쳤던 때예요. 이때 카카오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40%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3만 원까지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때가 이제 대차거래에서 빌려다가 공매도 치거나 빌려주고 하는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블랙록이 이제 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신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5% 신고한 게 저는 5%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헤지펀드로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블랙록 이런 이슈를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현대로템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
이제 트레이딩도 매도예요? 예, 3만 5천 원과 뭐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제 수주가 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시간 여행에 10만 원 그림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왜 했을까 할 때 거버넌스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님이. 그럼 어느 쪽을 먼저 이제 손대는 겁니까?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래서 오늘 판 거를 현대건설 반, 현대오토에버 반으로 나눠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커져야 돼요. 네. 그게 몇 조가 돼야 됩니다.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풋조항 있잖아요. 풋옵션 조항. 그래서 내년까지 나스닥에 상장. 이거 속도를 내겠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뉴스가 여러분들 계속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소프트뱅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2천억 투자한 게 조 단위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저는 현대로톰하고 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신고했다는 얘기는 이 전략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게 파킹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현대 글로비스도 그 가디안 들어갈 때 20만 제가 때리라고 한 거. 그때 가디안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가디안 펀드가 들어와서 10%를 갖고 가니까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현대 글로비스 17만까지면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네. 이게 갖다 얘기해서 숏 전략이거든요. 대차 차익거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로템도 이제 그 짓 하나 볼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크게 하락하진 않더라도 올라갈 룸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합병시키면서 이거를 10만 원 만들고 뭔가 이 큰 그림의 그림을 이제 후퇴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효대교가 2026년에 이제 그 센터가 져요. 거기가 이제 그 SDV나 UAM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7% 갖고 있는 현대 로템하고, 현대 오토 에버하고,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개인 지분이 많으세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30%, 개인 지분 11%, 현대글로비스 11%. 그러면 원효대교에 이게 딱 세는 순간에 중고차 사업에 연골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뭘 건들려나? 그리고 그러면 삼성동 부지도 빨리 앞당겨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 SDV가 속도를 내라.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제 트레이딩 하자. 그리고 3만 5천 원 오면 산다. 4만 원 이상에서는 그동안 시간이 한 걸 마무리하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현대건설과 현대오토에버를 간다. 근데 현대건설 하자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각에 무슨 건설이야. 건설주에 대한 시각 예.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요.